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뒤쪽으로 이제 연기가 피오르지 않고 있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건물 위쪽은 검게 타버렸고 벽면까지도 그을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연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물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불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고비는 넘긴 겁니까?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놓여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당국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5층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배터리에 옮겨 붙으면 화재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젯밤 큰 불길이 잡히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면서 남은 불씨까지 확인해야 돼 진화 작업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네, 건물 붕괴 위험이 거론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엔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열원, 그러니까 화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도 낮아진 겁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에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116m 반경에 있는 지역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진화 작업 도중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셨고 1명이 탈진한 뒤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서해상의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한 차례 강하게 내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쪽은 덥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네, 이번엔 현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북한이 임진강 환강댐을 일부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의 군남댐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은 또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조금씩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물은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를 열고 초당 9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6시 기준 31m로 한계 수위를 9m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댐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군남댐은 기존 40cm만을 열었던 수문 7개를 1.3m까지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북밤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량에 상당한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환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고 현재는 평소 수준의 3배인 2m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의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네,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경기 김포시와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나 옹벽, 축대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상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출근길 혼잡도 우려되는데요.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 휴전선, 그러니까 황해도하고 경기도 북부 쪽에 강한 비구름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발달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비를 여러 날 내리게 한 이유가 우리나라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와 북쪽에 대륙인데 고온 건조한 공기 사이에 전선이 형성돼 있고 그 전선면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전선을 따라서 저기압이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그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북한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유역 또 그 범람이 우려가 되고요. 이 시간 현재는 그 파주, 서울, 경기 북쪽 이쪽에 많이 내리는데 지금 비가 소강 상태에 든 지역들도 낮에는 또다시 강해지고 이런 상태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수증기가 서쪽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강수 패턴을 보면 밤에서 오전 사이에 강하게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야행성 폭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밤에는 그 상하층 안에 이제 공기 온도 차가 커지기 때문에 하층 제트가 강해집니다. 이 하층 제트가 하는 역할이 남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들을 우리나라에 공급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낮에는 낮 기온이 예를 들면 35도라고 하면 35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밤이 돼서 25도로 떨어졌을 때
25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낮에 포함했던 수증기들이 밤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넘칠 수밖에 없어. 그릇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면 더 그 호우의 강도가 강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낮에도 지금 현재는 많은 비가 오지만 밤이 되면 또 이제 그런 원인으로 더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강수 패턴이 결국에는 그 출근 시간대 교통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가 가져다 준 피해가 많은 비로 인해서 우선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보다 당연히 한 50% 정도는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비가 오는 도로를 지날 때는 도로 위에 비가 있기 때문에 예.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수막 현상이 발생을 해서 미끄럼 정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더 줄여야 됩니다. 차간거리는 늘려야 되고 차 속도는 줄여야 되는 예. 비가 많이 올 때 하는 거.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지하차도 들어갈 때 예의 주시해야 돼요.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면 반드시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차야 운전할 때 비가 내릴 때는 어찌됐건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 연휴부터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내내 또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가 계속 내리면 산사태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산사태에 좀 위험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내리게 되면 그동안 견뎠던 그 산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산사태 위험 지역은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우선 산과 급경사 지역 산 근처에 있다거나 임도를 깎았다거나 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산을 훼손했다거나 예. 뭐 이런 지역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각별히 산사태 전조 현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무가 기울어지는지, 전봇대가 기울어지는지, 경사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잘 예의주시해서 그런 조짐이 있으면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찌되건 비로 인한 피해가 이제 잠기고 무너지고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그런 어디에서 산이 묻어진다 이런 그 예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있는 위치에서 잘 지금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날씨 뉴스나 네, 네. 또 뭐 안내 방송 같은 것들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남부나 뭐 제주 상황 보면은 폭염특보들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역별로 날씨 편차가 큰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에서 동서로 놓여 있고, 전선이죠. 우리가 전쟁터의 전선과 같은 개념인데, 남쪽에는 습한 공기가 놓여 있고 같은 뜨거운 공기인데, 그 전선면 위쪽으로는 건조한 대륙 쪽에서 온 공기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예. 뭐 덥긴 한데 다른 때 더위와 좀 다를 겁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남쪽은 덥고 습한 바다의 공기가 덮여 있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예. 전선 북쪽에서 비는 내리지 않지만 햇빛은 나고 있고 따끈따끈하면서 건조한 그런 더위가 이어졌는데, 이게 정체전선이 완전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쪽의 열대바다에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저 북한까지 완전히 덮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을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런 정체전선이 한반도의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적어도 24일까지는 이런 상태가, 낮에 비가 강해졌다, 또 예.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다시 또 야간에 비가 강해졌다. 이거는 뭐 서울, 경기, 중부, 또 충청 지방 또는 남부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가 돼 있고 또 폭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 하순에 접어든 상황인데 이번 장마 언제쯤 끝날까요? 이게 이제 며칠 끝난다 이런 전망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면 25일까지가 그 중부지방 비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24일까지가 예. 정체 전선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장마 비죠. 그런데 25일 되면 이게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을 해서 일단 한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내려오면 또다시 장마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끝난다더니 왜 또 비가 오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조심스럽게 기상청은 아마 분석해서 언제 끝날 것이다가 이번 주쯤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5일 이후에 그런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상해 보건데 정체 전선이 25일이면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막 출근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도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을 두고 이란에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미군이 공격 재개에 나섰습니다. 열흘째 이란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열흘째 이란 공격을 공식 확인했죠? 네, 미 중부사령부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고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군도 잠시 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혀 이란의 보복 공격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한 명씩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이 미군의 대이란 공격이 재개된 건데요. 지난 17일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진 데 이어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숨졌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 방공망을 뚫고 장병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해 2명이 숨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격도 미군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이란을 타격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내무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혀 이 양측이 중재국을 통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을 보니까 이란은 미국과의 현재 군사 충돌을 두고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네요.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전쟁은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면서 전면전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거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란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이 만약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تبعاتش رو خواهند دید. فکر می‌کنم کسانی هستند در همون مناطق تعدادشون هم کم نیست که لحظه شماری می‌کنن برای خوشامدگویی به این افراد.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절실한 건 단합과 연대라고 강조하고 이란 국민의 결집을 재촉구했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반등하고 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1배럴에 89달러 22센트로 전장보다 1.27% 상승해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달러 23센트로 0.9% 올랐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다시 1갤런에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리터에 1,570원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가 이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홍해까지 닫힐 우려에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미국 내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had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3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Right.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브렌트유가 다시 1배럴에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AI 모델인 키미 K3의 성능에 호평이 이어지면서 AI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공습에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로가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That we are indeed concerned by the resurgence of hostilities and renewed escalation across much of the region. Immediate de-escalation is essential. 이에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AMD가 엔비디아에 맞설 첫 초거대 AI 컴퓨터인 렉스케일 AI 시스템 헬리오스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하락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상승세 회복에 시장 참가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It's probably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o see what the hyperscalers do this earnings season. Microsoft, Google, Amazon, are they seeing revenues that are actually, in line or ahead of their capex or not? 특히 중국의 AI 모델인 키미 K3의 성능이 클로드와 챗 GPT의 최상위 모델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와 AI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약진으로 미국 AI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이은 투자 감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뉴욕 증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제1야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뽑고자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누었습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4명에 대한 예비 경선이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대표 경선은 중앙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요. 최고위원 경선은 중앙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회동을 진행합니다. 정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선 선관위 특검이나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이와 관련한 공동 대응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취임 직후에도 개혁신당 지도부를 예방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800선 회복도 버거워 보입니다. 반도체 실적은 좋은데 대체 증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스피가 하루에 4%씩 하락을 해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 어마어마한 변동성 속에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 같단 말이죠. 어제 코스피가 6,500선까지 밀려났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참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원인 설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 결국 그 미국의 그런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투자를 얼마나 계속 확대를 할 것인가. 예. 데이터 센터 중심의 어떤 뭐 반도체 칩을 사서 계속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어떤 AI로부터 비롯되는 수익성이라는 게 그냥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료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되고 확장이 될까라는 금융가에서의 어떤 지적이 이제 첫 번째로 있고 결국은 그런 수익의 어떤 확대, 뭐 어떤 시장의 어떤 확장 이런 거 없이 계속 지금 빅테크들이 과연 데이터 센터를 늘려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회의론들이 계속 이제 지적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돈은 막대하게 쓰는데 돈은 언제 벌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나고 보니 이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특히 이제 지난 뭐 한 1년 이상간 워낙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해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조정할 타이밍이 오긴 왔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그 고점에서 출시가 되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었었는데 이 조정의 하락폭을 더 키운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시점도 사실은 그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이런 것이 더 하방을 더 지속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그 중동에서의 갈등이 또 심상치가 않죠. 미국, 예.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고 다시 그 휴전 협상이 이제 무효화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예.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좀 경색시키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주 최근에는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이게 뭐 25bp의 그 소폭의 인상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인하였다 동결이었다가 다시 이제 인상 기조로 처음 전환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긴축 모드로 전환했다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약간의 이제 특히 국내 자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좀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좀 하락 압력을 준 거는 같습니다. 네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우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정학적인 문제점, 금리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가운데 앞선 두 가지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 몇 주간 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낙관론과 조정론, 이 반도체를 둘러싼 이 논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낙관론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중심의 이제 산업에서의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론은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한 얘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월가의 금융자본과 빅테크 산업 그쪽 실리콘밸리를 위시로 한 그런 이제 두 집단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다. 음모론적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두 갈래로 본다고 하면 좀 금융적인 측면과 저는 그 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월가의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이라는 이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각 어떤 산업별, 국가별, 뭐 아니면 뭐 빅테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떤 한 산업 또는 뭐 어떤 특정 기업들의 이 주가가 급등을 해서 비중이 자동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동적으로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 되는 일명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리밸런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다시 이게 이쪽 산업, 즉 반도체라는 산업에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될 근거가 새롭게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깰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그쪽 산업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또 성장이 또 새롭게 확인이 됐느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또 이렇게 도입이 돼서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의 예시가 AI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첫 번째 질문일 것이고, 그로부터 이제 얻어내는 실제 수익이 그 기업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확인 작업이 결국은 이제 금융가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당장 수익성이 안 나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워낙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 자본 지출을 통한 이제 투자를 늘려왔는데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채권 발행까지 하면서 네네. 이제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에서의 어떤 빅테크들끼리 AI 특히의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를 멈출 수 없다. 수익성이 안 네네. 나더라도 네. 끝까지 이 시장을 먹기 전까지는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꽤 오래 더 갈 것이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금융적 측면을 조금 벗어나서 예. 이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의 사이클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존의 사이클과는 좀 다르다. 물론 이제 이 주식의 어떤 변동과는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네네. 앞서 질문하신 뭐 이쪽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나고 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나요?라는 궤리라는 것은 일정 부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가 확장이 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HBM이었죠. 기존의 기존 사이클은 범용 디램, 예. 낸드 플래시와 같이 공급 우선의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측의 어떤 요구에 맞는 것을 이제 커스터마이즈해서 이제 공급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그거는 이제 고부가가치의 이제 한정된 이제 커패시티를 가지고 생산해야 되고 병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과연 이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 HBM에서 끝날 것인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AI 빅데이터 센터 다음 단계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봇의 AI에 관련된 칩들은 고부가 가치의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 칩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기술의 혁신들이 앞으로 또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적인 이 논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어쨌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형태가 좀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나올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해 주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도박판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부에서 이 예탁금을 높이고 거래를 조금 더 묶음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지금 상황 이런 대책만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 뭐 다 미시적인 조치들인데 예. 뭐 일부 변동성은 조금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요. 예. 또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좀 조정 받을 대로 다 받고 계속 없죠. 예. 저점으로 다 내려온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미시적인 조치가 아니어도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예전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이제 IMF 전에 결국 OECD 가입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 급격한 뭐 자본 유입과 유출입을 이제 야기하면서 외환 위기까지 번진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버틸 만한 체력이 되는가? 분명히 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대개는 이제 개방, 자유화, 뭐 이런 ETF 상품의 도입, 결국 이제 위험을 수반한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지금 와서 나타난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장기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이 버텨줄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매도하지 않는 기계적으로 매달 유입되는 어떤 장기 자본이라는 게 부재한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봐도 말씀하신 장기 자금이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줄어드는 폭이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과 같이 401k 같은 퇴직연금이 끊임없이 매달 기계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거래 대금이 예를 들면 86조에서 한 감소를 하더라도 50조 정도로 이제 변동폭이 좀 적었을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가격에도 그건 결국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이면 투자자들도 장기 투기 성향을 보입니다. 단기적인 투기 성향보다. 근데 그런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하는 장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고 우리 개인들이고 국내 기관이고 다 같이
도박장 투기꾼이 네. 돼가고 있는. 돈 벌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준비가 안 된 채 ETF 레버리지까지 도입이 되니까 예. 결국 변동성을 더 키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인 정책이 너무 서둘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시보다 더 지금 생계의 위험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홈플러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하고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회생 기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앞날이 순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거의 사실 수명 연장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법원에서 얘기한 그 미니멈 리ኳ이먼트라고 볼 수가 있죠. 2천억 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예. 이제 회생 절차를 재개한 수준인데 과연 이것이 회생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그 시장에서 인수자가 없다라는 게 공개적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가 과연 회생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그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산 또는 영업 능력에 있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면 좀 단순히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어떤 영업을 인수한다기보다도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부지를 인수해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MBK 파트너스 여전히 이 사태에 책임을 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새벽에 서울 비가 강하게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간은 잦아든 것 같네요. 네, 서울은 비가 잠시 잦아들었다가 조금 전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끊임없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천 교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강한 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이후로도 낮까지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와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현재 부산 26.8도, 청주 2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곳곳에서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